제이네요. 나는 가던 길을 계속 갔다. 무언가 했다는 게 기뻤다. 헤이마을에 도착하여 우체통에 편지를 집어넣을 때까지도 여전히 그 얼굴이 내 눈앞을 떠나질 않았다. 울타리 계단에 닿았을 때 나는 잠시 멈춰서서 외투 입은 남자와 걔가 다시 나타날까 하여 주위를 둘러보았다. 희미한 바람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너무 늦었다. 나는 서둘러 걸음을 재촉했다. 촛불도 페어팩스 부인도 보이질 않았다. 대신에 오솔길에서 본 개와 똑 닮은 검은색과 흰색의 긴 털을 지닌 큰 개 한 마리가 똑바로 앉아 엄숙하게 불길을 응시하고 있었다. 생긴 모습이 너무나 비슷해서 나는 슬며시 앞으로 걸어가며 불러보았다. 파일럿! 그러자 녀석이 일어나 나에게 다가오더니 킁킁대며 냄새를 맡았다. 내가 살살 어루만져주자 그 커다란 꼬리를 흔들어댔다. 하지만 단둘이 있기에는 상당히 무시무시하게 생긴 녀석이었다. 나는 촛불을 청하려고 종을 울렸다. 이 개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싶었다. 리어가 들어왔다. 이 개가 웬 개예요? 주인님이 데려온 거예요. 누구요? 주인님, 로체스터 씨요. 그분이 방금 도착하셨어요. 그래요? 그럼 페어팩스 부인이 그분과 같이 있나요? 네, 아델 양도요. 모두들 식당에 있고 조는 의사를 부르러 갔어요. 주인님이 사고를 당하셨거든요. 말이 넘어지는 바람에 발목을 삐셨대요. 헤이마을로 통하는 길에서 말이 넘어졌나요? 네, 언덕을 내려오다가 얼음에 미끄러졌대요. 아, 네. 나에게 양초를 가져다 주겠어요, 리어? 리어가 양초를 가져왔다. 그녀가 들어온 후에 페어팩스 부인이 뒤따라 들어와서는 같은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었다. 부인은 곧 차를 준비시키러 바삐 나갔고 나는 외투와 모자를 벗으려고 위층으로 올라갔다. 그날 밤 로체스터 씨는 의사의 지시로 일찌감치 잠자리에 든 듯했고 다음날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지 않았다. 그가 내려온 것은 업무를 보기 위해서였다. 중개인과 소작인 몇 명이 찾아와 그와 얘기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아델과 나는 이제 서재를 비워주어야만 했다. 서재는 앞으로 매일 방문객을 맞는 접대실로 사용될 것이다. 위층 방 한 곳에 불이 지펴졌고 나는 그곳으로 책을 가져가 공부방으로 꾸몄다. 솜필드 저택은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교회처럼 적막하지 않았고 한두 시간마다 노크 소리가 나거나 종소리가 울렸다. 발소리들이 자주 현관홀을 가로질렀고 다른 억양으로 이야기하는 새로운 목소리들이 들렸다. 그날은 유난히 아델을 가르치기가 쉽지가 않았다. 아이는 집중을 하지 못했고 틈만 나면 문으로 달려나가 난간 너머를 내려다보며 로체스터 씨의 모습을 찾곤 했다. 오후에는 바람이 거칠어졌고 눈이 내려서 우리는 공부방에 틀어박혀 시간을 보냈다. 페어팩스 부인이 들어왔다. 그녀가 말했다. 로체스터 씨가 오늘 저녁 응접실에서 당신과 아델 양과 함께 차를 드시고 싶다고 하세요. 하루 종일 일이 많아서 진짜 그러하지를 못하셨어요. 차 드실 시간이 몇 시죠? 6시예요. 시골에 오시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시거든요. 이제 옷을 갈아입는 게 낫겠어요. 내가 같이 가서 도와줄게요. 촛불 여기 있어요. 옷을 갈아입어야 하나요? 네, 그러는 편이 좋아요. 로체스터 씨가 계실 때는 나도 항상 저녁에 옷을 갖춰 입는답니다. 이렇게까지 일을 갖춘다는 게 좀 야단스러운 일이 아닌가 싶기도 했지만 나는 내 방으로 돌아가 페어팩스 부인의 도움을 받으며 검은 모직 옷을 검은 비단 옷으로 갈아입었다. 내 옷장에서 제일 좋고 특별한 옷이었다. 브로치가 있어야겠네요. 페어팩스 부인이 말했다. 템플 선생님이 이별의 선물로 준 조그만 진주 장식이 내가 가진 유일한 장신고였다. 그것을 달고 페어팩스 부인과 함께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활활 타오르는 불빛과 열기를 쐬며 파일럿이 누워 있었고 그 옆에 아델이 앉아 있었다. 쿠션에 발을 받치고 카우치에 반쯤 기대놓은 로체스터 씨가 보였다. 그는 아델과 걔를 바라보고 있었다. 새까맣고 두꺼운 눈썹만 보고도 나는 그가 그 여행객임을 알아보았다. 그의 넓은 이마는 옆으로 빗어넘긴 검은 머리 때문에 더 네모나게 보였다.
결연해 보이는 고는 잘생겼다기보다 개성적으로 보였다. 엄격한 입과 위아래 턱, 세 가지 모두 아주 험악했고 내가 잘못 본 게 아니었다. 그는 외투를 벗고 있었다. 얼굴에 어울리게 몸집도 네모나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에어 양이 오셨어요, 나리. 페어팩스 부인이 예의조용한 태도로 말했다. 그는 여전히 개와 아이에게 시선을 떼지 않은 채 고개만 까딱 했다. 에어 양에게 앉으라고 하시오. 그가 말했다. 억지로 하는 딱딱한 고갯짓과 성마르고 형식적인 어조는 마치 에어 양이 와 있든 말든 나와 무슨 상관이야? 난 지금 그녀에게 말 걸 기분이 아니야 하고 말하는 것 같았다. 왠지 한결 부담이 덜어졌다. 정중하고 세련된 대접을 받았더라면 아마 당황했을 것이다. 나는 그에 어울리는 우아하고 품위 있는 대답이나 반응을 보일 수 없을 테니까. 하지만 시큰둥한 대접에는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었다. 게다가 그 괴팍한 방식은 나의 흥미를 끌었다. 마담, 차를 마시고 싶군요. 그녀는 서둘러 종을 올렸고 쟁반이 들어오자 컵 스푼 등을 바지런하고 신속하게 배열했다. 로체스터 씨에게 잔을 건네주시겠어요? 페어팩스 부인이 나에게 말했다. 나는 부탁받은 대로 했다. 그가 내게서 잔을 받아드는데 그때가 나를 위해 부탁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는지 아델이 소리쳤다. 아저씨, 그 작은 상자에 마두무아젤리어께 드릴 선물도 들어있지요? 누가 선물 이야기를 하든? 그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선물을 좋아하시오? 그는 속을 꿰뚫어 보는 듯 어둡고 성난 눈초리로 내 얼굴을 살펴보았다. 잘 모르겠습니다. 받아본 적이 없어서요. 흔히들 기분 좋은 일로 생각하지요. 흔히들 생각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이오. 로체스터 씨, 적절한 대답을 드리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물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으니까요. 선물의 성질에 대해 어떤 의견을 밝히려면 그 전에 모든 면을 고려해 봐야 해요. 에어양, 당신은 아델처럼 순진하지가 않군. 그 애는 나를 보자마자 선물을 달라고 난리던데 당신은 돌려 말하잖소. 아델보다 상 받을 자신이 없기 때문이지요. 아델은 잘 아는 지인에게 당연히 그런 요구를 할 수 있고 습관적으로도 그래요. 나리가 전에도 항상 장난감을 안겨주시곤 했다니깐요.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난처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처음 맺는 처지인데다가 인정받을 만한 일을 하지도 않았으니까요. 지나친 겸손은 그만두시오. 아델을 살펴보니 당신이 꽤 정성을 쏟았다는 걸 알겠더군. 똑똑하거나 재능 있는 아이가 아닌데 짧은 시간에 많이 발전했더군. 지금 저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감사해요. 그건 대부분의 교사가 바라는 포상이지요. 자신의 학생이 발전했다는 칭찬말이에요. 로체스터 씨가 코웃음치고는 말없이 차를 마셨다. 여긴 3개월쯤 있었나? 네. 전엔 어디 있었소? 로드 학교에 있었습니다. 아, 자선재단 말이군. 거기 얼마나 있었소? 8년이요. 8년이라. 생명력이 아주 질긴가 보군. 그런 곳에서는 그 시간의 절반만 보내도 웬만한 사람은 녹초가 돼버렸을 텐데 다른 세상에서 온 것 같은 느낌이 나는 것도 무리가 아니지. 어디서 그런 느낌이 생겨났을까 궁금했었지. 어젯밤만 헤이 마을로 통하는 길에서 당신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이상하게도 요정 이야기가 떠오르면서 당신이 내 말을 홀려서 넘어뜨린 게 아닌가 따지고 싶은 기분도 들었소. 부모가 없으면 친척이라도 있겠지? 숙부나 숙모는 어떻소? 없습니다. 만나뵌 적이 없어요. 그럼 집은 어디요? 없습니다. 형제 자매들은? 형제도 자매도 없습니다. 여기에 누구 추천으로 오게 되었소? 제가 광고를 냈는데 페어팩스 부인이 답신을 주셨습니다. 그렇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알아차린 그 선량한 부인이 덧붙였다. 저는 이 선택으로 이끌어주신 하늘의 뜻에 매일 감사하고 있어요. 에어 양은 저에게 다시 없는 소중한 친구이자 아델에게는 사려 깊고 상냥한 선생님이세요. 에어 양을 설명해 주느라 수고할 것 없소. 그런 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내 의견이 흔들리진 않아.
내가 직접 판단할 거요. 그녀는 내 말을 넘어뜨리는 일부터 시작했어. 네? 그녀 덕분에 발목을 삐었단 말이요. 에어양, 도해지에서 살아본 적 있어? 아니요. 사람들과 많이 어울려봤나? 로우드의 학생들과 교사들이 전부입니다. 이제 손필드 사람들이 더. 책은 많이 읽었소? 손에 잡히는 대로 읽었을 뿐입니다. 글이 많지도 않고 수준이 대단치도 않습니다. 수녀처럼 살아온 셈이군. 종교적으로는 훈련이 잘 돼 있겠어. 로우드를 관리하는 프로클 허스트가 목사 아니요? 그렇지? 맞습니다. 당신 같은 여자애들이 그를 숭배했겠군. 수녀원 수녀들이 원장을 숭배하는 것처럼? 전혀 아니에요. 이런 냉담할 때가 있나? 아니라니. 애송이 수녀가 원장을 숭배하지 않다니 불경스럽게 들리는걸? 저는 브로클 허스트 씨를 싫어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고요. 그는 가혹한 사람이었어요. 거만하고 사사건건 간섭을 했고요. 우리 머리를 잘라버리고 경비를 전약한다는 이유로 꿰매지도 못할 형편없는 실과 바늘을 사왔어요. 그런 이유로 그를 싫어했던 걸까? 그는 학생들을 굶기다시피 했어요. 몇 살 때 로우드에 갔소? 10살 무렵이었어요. 거기서 8년을 있었으면 지금은 18? 그렇다고 대답했다. 보다시피 산술은 깨술 뭐가 있어. 그게 없었으면 당신 나이를 짐작도 못했겠지. 당신처럼 용모와 표정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은 가늠하기가 어렵거든. 자, 로우드에서는 무얼 배웠소? 피아노를 칠 줄 아시오? 약간요. 서재로 가시오. 이건 부탁하는 거요. 피아노 앞에 앉아 한 곡 쳐보시오. 나는 그의 지시대로 서재로 출발했다. 과연 약간 치는군. 내가 피아노 뚜껑을 닫고 돌아왔을 때 로체스터 씨가 말을 이었다. 아델이 오늘 아침에 당신이 그린 거라면서 스케치를 몇 장 보여주던데 그게 모두 당신이 그린 작품일지 모르겠군. 아마 선생이 도와주지 않았을까? 아니요, 천만에요. 자존심이 상한 모양이군. 화첩을 가져와 보시오. 그 내용물이 당신의 것이라고 맹세할 수 있다면. 확실한 게 아니면 함부로 맹세하지는 말고. 다른 사람의 땜질한 건 금방 알아볼 수 있거든. 내가 서재에서 화첩을 가져왔다. 그는 일부러 천천히 스케치와 그림 등을 살펴보았다. 석장만 따로 놔두고 나머지는 살펴보고 옆으로 치웠다. 언제 이걸 다 그렸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생각도 좀 더 해야 했을 텐데. 어디서 베낀 거요? 제 머리에서 나온 겁니다. 지금 당신 어깨 위에 얹혀있는 그 머리에서? 그 안에 이런 종류의 다른 알맹이도 들어있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은 거라면 알겠죠. 이런 그림을 그릴 때 당신은 행복했어? 열중해 있었어요. 그리고 행복했어요. 그래봤자 별거 아니겠지. 당신 얘기를 들어보면 즐거움이랄 게 거의 없었으니까. 자, 그림을 치우시오. 9시군. 에어양, 아이를 데려가 재우시오. 아델이 방을 떠나기 전에 그에게 키스하러 갔다. 이제 모두 잘들 주무시오. 우리는 그에게 예의를 갖추었고 그 역시 딱딱한 고갯짓으로 인사를 대신했다. 로체스터 씨가 그리 특이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페어팩스 부인. 아델을 재우고는 부인의 방으로 들어가서 내가 말했다. 글쎄요. 타고난 성품이 그렇기도 하고 천성은 누구도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또 심적인 고통이 분명 그분의 마음을 괴롭히고 영혼을 불안정하게 하는 걸 거예요. 어떤 고통인데요? 가족에 관련된 그런 게 있어요. 그분은 가족이 없잖아요. 지금은 없지만 전에는 있었어요. 몇 년 전에 형님이 돌아가셨어요. 지금의 로체스터 씨가 재산을 상속받은 건 얼마 안 됐답니다. 겨우 9년쯤 됐죠. 로랜드 로체스터 씨가 에드워드 씨에게 공정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에게 동생에 대한 편견을 심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노신사는 돈을 몹시 좋아하셨고 가문의 영지를 고스란히 유지하고 싶어 하셨어요. 영지를 나누면 작아지니까 그걸 마땅치 않아 하셨던 반면에 에드워드 씨도 가문의 이름에 걸맞는 부자가 되기를 바라셨죠. 나리가 성년이 된 직후에 나리께서 나리에게 매우 부당하고 대단히 해악을 끼치는 어떤 일들이 진행됐어요. 부친과 로랜드 씨가 에드워드 씨를 부자로 만들려고 그분을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몰아넣으셨던 거예요. 가족과 인연을 끊고 수년째 방황하며 살아오셨어요.
형님이 유언장 없이 돌아가셔서 이 영지의 주인이 되신 뒤로도 2주일 이상 손필디에 머무른 적이 없었답니다. 사실 나리가 이 옛집을 멀리하는 것도 당연해요. 왜 여길 멀리해야 하는데요? 아마 음침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닐까요? 그녀가 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게 분명했으므로 나는 더 묻지 않았다. 그 후 며칠 동안은 로체스터 씨를 거의 보지 못했다. 아침에는 할 일이 아주 많은 듯했고 오후에는 밀코트나 이웃 동네에서 신사들이 찾아와 만찬을 같이 하기도 했다. 승마를 해도 될 만큼 상처가 회복되자 그는 자주 말을 타고 나갔다. 이따금씩 현관홀이나 계단이나 아니면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칠 때뿐이었는데 그럴 때면 그는 쌀쌀맞게 고개를 까딱이거나 싸늘한 시선으로 겨우 아른 채를 하고는 오만하고 차갑게 나를 지나쳐가기도 했고 또 어쩔 때는 신사답고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여 보이기도 했다. 그의 기분 변화가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는 그의 변덕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유가 그의 기분을 오락가락하게 만드는 것이니까. 하루는 그가 손님들과 같이 식사를 하다가 손님들에게 보여주려는 모양인지 나의 화첩을 가져오라고 사람을 보냈다. 손님들이 떠나자 그가 종을 울렸다. 나와 아델에게 아래층으로 내려오라는 정갈이 왔다. 나는 아델의 머리를 빗기고 단정하게 차려주고 나서 나 역시 평소와 마찬가지로 말쑥한 케이커 교도 차림임을 확인하고는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아델은 드디어 작은 상자가 온 게 아닐까 궁금해했다. 무슨 착오가 일어나서 그게 지금까지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델의 기대는 곧 충족되었다. 우리가 식당에 들어갔을 때 탁자 위에는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던 것이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그걸 알아차린 듯했다. 아이는 소리치며 그것을 향해 달려갔다. 그래, 드디어 네 상자가 왔다. 파리의 꼬마야, 구석으로 가져가 내장을 꺼내며 놀아라. 난로가의 커다란 안락의자에서 로체스터 씨의 깊은 목소리가 다소 냉소적으로 흘러나왔다. 끈을 풀어내고 은색의 얇은 포장지를 들어 올리더니 아이가 탄성을 질렀다. 에어양, 거기 있나? 이제 그가 의자에서 반쯤 일어나 내가 서 있는 문 쪽을 돌아보며 다그쳤다. 이리 오시오. 여기 앉으시오. 아, 부탁한다는 뜻이오. 빌어먹을 예의. 그걸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야. 에어양, 의자를 좀 더 앞으로 끌어오시오. 루체스터 씨는 전과 달라 보였다. 그리 험악해 보이지도 않았다는 뜻이다. 입술에는 미소가 머물렀고 눈은 반짝거렸다. 간단히 말해서 그는 식사 후에 느긋한 기분을 즐기고 있었다. 딱딱하고 냉랭한 아침 기분보다 너그럽고 상냥하고 거리낌 없는 기분. 자신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는 내 눈길을 알아차린 듯 갑자기 그가 고개를 돌려 말했다. 나를 살펴보고 있군, 에어양. 내가 잘생겼다고 생각하나? 내가 좀 더 신중했더라면 이런 질문에 대해 전통적으로 이어지는 애매하고 정중한 대답을 했을 테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서 다른 대답이 튀어나와 버렸다. 아니요. 그가 말했다. 참. 하여튼 특이한 데가 있어. 당신에게는 어린 수녀 같은 분위기가 숨어 있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앉아 양탄자로 눈을 내리고 있을 때면 예스럽고 조용하고 엄숙하고 단순해 보여. 그런데 누가 질문을 하거나 꼭 대답해야 할 말을 건네기라도 하면 거칠다고까지는 할 수 없어도 퉁명스럽고 거침없이 대답을 해버린단 말이지. 그건 어떤 의미지? 제가 너무 솔직했어요. 사과드립니다. 외모에 대한 질문은 즉석에서 대답하지 않는다거나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다거나 잘생기고 못생긴 건 중요하지 않다거나 그런 식으로 대답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지. 사실은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니. 좀 전에 모욕을 얼버무리고 나를 어르고 달래는 척하면서 내 귀 아래에 교활한 칼을 찌르는군. 계속해보시오. 부디 나에게 어떤 결함이 있는지 말해주겠소? 내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남자들처럼 사지 멀쩡하고 이목구비도 제대로 갖춘 것 같은데. 로체스터 씨, 처음에 한 대답은 취소할게요. 신랄할 대답을 취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말이 잘못 나온 거예요. 그렇겠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도 말에 대한 책임은 져야지. 나를 비판해 보시오. 내 이마가 마음에 안 드나?
그는 눈썹위로 가로놓인 검은 곱슬머리를 들어올려 지성적인 면은 충분하지만 관대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매우 부족한 단단한 이마를 드러냈다. 자, 내가 멍청해 보이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혹시 박애주의자이신지 여쭤본다면 저를 무례하게 여기실까요? 또 내 이마를 토닥이는 척하면서 칼을 찌르는군. 그리고 그건 내가 아이와 늙은 여자와 어울린다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기 때문일 거야. 아니, 나는 박애주의자라고 할 순 없소. 하지만 양심은 있어. 나도 한때는 투박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지닌 적이 있었소. 당신만한 나이였을 때는 제법 감정이 풍부한 친구였지. 어리고 의지할 데 없고 불운한 이들을 동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소. 하지만 그 후 운명은 나를 학대했어. 운명의 손이 나를 하도 주물럭거려서 이제는 고무공처럼 질기고 단단해진 내가 대견스러울 정도야. 여전히 한두 군데 틈이 벌어져 있어서 감각을 느끼는 지점이 있긴 했지만 그래, 그게 나에게 희망을 줄 것 같은가? 무슨 희망이요? 그 괴상한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그가 변할 수 있을지 없을지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몹시 당황스러운 모양이군요, 에어양. 내가 잘생기지 않는 것처럼 당신도 그리 예쁘진 않지만 당황하는 분위기는 어울리는군. 그러니 계속 궁리하시오. 나는 오늘 밤 사교적으로 대화를 나누고픈 기분이요. 이 말을 하면서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대리석 벽난로 선반에 팔을 기대고 섰다. 그 자세를 취하자 그의 얼굴뿐 아니라 몸도 확연하게 드러났다. 보기 드물게 넓은 가슴은 팔다리 길이에 어울리지 않을 지경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못생겼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그의 행동에는 무의식적인 자신감이 배어 있었다. 그의 태도는 여유로웠고 자신의 외모에 대해 철저히 무관심한 표정이었다. 본래의 것이건 후천적일 것이건 외적인 매력의 결합을 보상하는 자신의 다른 자질들을 오만하다 싶을 정도로 굳게 믿고 있어서 그를 바라보는 사람도 맹목적이고 불완전한 감각이라 할지라도 그 자신감을 신뢰하게 만들 것 같았다.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당신이 그럴 마음만 있다면 내 말상대가 될 수 있을 것 같더군. 처음 당신을 여기로 불러들인 날 당신은 날 당황하게 했어. 그 후로는 거의 당신을 잊고 있었고 하지만 오늘 밤에는 느긋해질 생각이요. 지금은 당신에게 마음대로 짓거리게 하고 당신에 대해 알아보는 게 즐거워. 그러니 말해보시오. 말 대신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 상냥하고 고분고분한 미소는 아니었다. 얘기하시오. 무슨 얘기를요? 하고 싶은 건 뭐든지 어떤 주제를 택하든 어떤 식으로 말하든 온전히 당신에게 맡겨두겠소. 나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벙어리가 되었군, 에어양. 나는 계속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살짝 내 쪽으로 고개를 기울이며 순간적으로 내 눈을 들여다보고 말했다. 고집인가? 짜증도 좀 났군. 그럴만도 하지. 내가 터무니없이 오만하게 내 요구만 해댔으니. 에어양, 용서하시오. 사실 나는 절대 당신을 아랫사람처럼 다루고 싶지 않소. 한 세기쯤 차이 나는 경험의 우위를 주장할 뿐이요. 이 정도는 정당할 거요. 그리고 오로지 그 우위 하나만으로도 도대체 한 지점에서 떨어지지 않고 나를 미치게 하는 녹슨 목처럼 부식되어가는 내 생각들을 전환하고 싶을 뿐이요. 그는 일부러 해명을 했다. 거의 사과에 가까운 해명이었다. 나는 그의 겸손한 태도를 무심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렇게 보이고 싶지도 않았다. 제가 할 수 있다면 기꺼이 나리를 즐겁게 해드리겠어요. 아주 기꺼이요. 하지만 나리가 어떤 주제를 흥미로워하실지 모르니 무슨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모르겠군요. 저에게 질문을 하시면 최선을 다해 답해드릴게요. 그럼 우선 방금 전과 같은 이유로 그러니까 내가 당신 아버지 뻘이 될 정도로 나이가 많고 당신이 한 곳에서 똑같은 사람들과 조용히 사는 동안에 내가 여러 나라의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경험을 거쳐왔고 지구의 반을 헤매 다녔다는 이유로 약간 거만하고 퉁명스럽고 때로는 다소 까다롭게 굴어도 된다는데 동의하겠소? 좋으실 대로 하세요. 그건 대답이 아니오. 아니, 대단히 애매모호해서 약이 오를 정도인걸? 확실하게 대답하시오. 나리가 저보다 나이가 많거나 더 많은 세상을 보았다는 이유로 저에게 명령할 권리가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 시간과 경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위가 결정되겠지요. 영리한 대답이군. 하지만 내 경우에는 많지 않으니 용인하지 않겠소.
내가 이 두 가지 장점을 약용했다고까지는 할 수 없어도 별 의미 없이 사용한 건 사실이니까. 그러면 우위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기로 하지. 그래도 내가 가끔 명령을 하더라도 당신이 내 명령조의 말투에 발끈하거나 상처받지 않겠다고 동의해야 돼. 동의하겠지? 나는 미소 지었다. 그는 자신이 명령할 수 있는 대가로 나에게 연 30파운드씩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은 듯했다. 스쳐 지나가는 그 표정을 바로 알아차리며 그가 말했다. 그 미소 아주 좋아. 하지만 말도 하시오. 급료를 받는 고용인에게 명령을 받아 화나고 기분 상하냐고 물어보는 주인은 아마도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급료를 받는 고용인? 그래, 당신은 내 고용인이야. 그렇지? 맞아. 그걸 깜빡했군. 그럼 급료를 받는 입장에서 내가 약간 을러대도 괜찮다고 동의하겠나? 아니요, 그 이유로는 아니에요. 하지만 나리가 그 점을 잊으셨고 고용인이 나리의 밑에서 편안한지 불편한지 관심을 가졌다는 점에선 진심으로 동의합니다. 설령 급료 때문이라 하더라도 복종하지 않을 것이지요. 제기랄, 자유인으로 태어난 자들도 대부분의 급료를 위해서라면 무엇에든 복종할 거요. 나는 당신의 대답에 정신적으로 당신과 악수를 나누는 바요. 말의 내용뿐 아니라 말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솔직하고 진솔한 태도였소. 그런 태도 자주 보기 힘들지. 아니, 반대로 허식이나 냉담함, 어리석고 천박한 오해가 흔히 솔직함의 보상이 되지. 학교를 갓 나온 가정교사 3,000명 중에서 방금 전 당신처럼 대답할 사람은 3명도 안 될 거요. 하지만 당신을 치켜 세우려는 건 아니오. 당신이 대다수의 사람들과 다르게 만들어졌다 해도 그건 당신의 공이 아니야. 자연히 그렇게 맞는 거지. 게다가 어차피 내가 너무 성급하게 결론 내리는 걸 수도 있어. 아직은 뭘 아는 게 아니니. 당신이 다른 이들보다 낫지 않을 수도 있어. 그 얼마 안 되는 장점들을 덮어버릴 만큼 참을 수 없는 결점들을 가졌을 수도 있지. 그건 나리도 마찬가지예요. 하고 나는 생각했다. 그 생각이 내 마음을 스칠 때 내 눈이 그와 마주쳤다. 그가 내 시선을 읽었던 걸까? 그 생각이 말로 표현되기라도 한 듯 그가 대답했다. 그래, 당신 말이 맞아. 나도 결점이 많은 사람이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변명하고 싶지도 않아. 하느님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엄하게 굴 처지가 아니라는 걸 아시지. 나의 비난과 비웃음을 이웃이 아닌 나에게 돌려 내 과거와 갖가지 행위와 삶의 색채들을 가슴 깊이 묵상해야 하오. 나는 21살의 나이에 잘못된 길로 빠져들기 시작했어. 아니, 밀려 들어갔어. 그 후로 바른 길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어. 하지만 완전히 다른 길을 갈 수도 있었어. 당신처럼 착하고 좀 더 현명하고 오점 없이 살 수 있었다는 얘기지. 당신이 가진 마음의 평화가 깨끗한 양심이 오염되지 않은 기억이 부럽소. 오염이나 얼룩 없는 기억은 틀림없이 절묘한 보물일 거야. 무궁무진하게 순수를 재생시키는 원천. 그렇지 않나? 18살 때의 기억이 어떠세요? 그때 괜찮았지. 맑고 건전했어. 바닥에 갠 구정물이 그걸 악취나는 웅덩이로 바꿔놓거나 하진 않았지. 내 나이 18때는 당신과 다르지 않았어. 꽤 비슷했지. 자연은 웬만하면 나를 좋은 놈으로 키워갈 생각이었어. 에어양, 더 나은 놈으로. 그런데 보다시피 나는 그렇지가 못하오. 당신은 나에게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고 말할 셈이군. 적어도 당신 눈에서 그런 느낌을 읽은 것 같아. 말이 나와서 말인데 그 눈으로 표현하는 것 좀 조심하시오. 나는 그런 걸 아주 민감하게 알아채거든. 이것만은 분명히 말할 수 있어. 나는 악한 사내가 아니오. 나를 악당으로 보지 마시오. 몹쓸놈으로 생각지 말라는 말이오. 하지만 내가 굳게 믿기로는 타고난 성향보다는 환경 때문에 돈 많고 가치 없는 놈들처럼 그 모든 한심하고 하찮은 방탕에 빠져 노닥거리는 흔해 빠진 보통 죄인이 되었지. 내가 당신에게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이상한가? 알아두시오. 앞으로는 당신은 뜻하지 않게 지인들의 비밀 얘기를 자주 들어주는 처지가 될 거요. 내가 그랬듯이. 사람들은 당신이 자기 얘기를 하는 것보다 남들 얘기를 들어주는 쪽으로 더 뛰어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게 될 거요. 또한 당신이 그들의 경솔한 행위를 악의적인 경멸이 아니라 진심으로 동정을 느끼며 들어주는 것을 알게 될 거요.
표현하지 않는다고 해서 위로와 격려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 그걸 어떻게 짐작할 수가 있죠? 난 그런 걸 잘 알아. 그러니까 일기에 생각을 정리하듯 이렇게 기탄 없이 말하는 게 아니겠나. 당신은 내가 환경에 굴복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하겠지. 그랬어야 했지. 하지만 보다시피 나는 그러질 못했소. 운명이 나를 학대할 때 차분하고 지혜롭게 견뎌내지 못했소. 나는 자포자기했소. 그리고 타락했지. 지금 그 어떤 사악한 얼간이가 비열하고 상스러운 짓으로 나를 역겹게 하더라도 내가 그보다 낫다고 자신할 수 없는 신세요. 내가 그놈과 다르지 않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소. 좀 더 꿋꿋하게 버텼어야 했는데. 지금의 내 심정을 하느님은 아실 거요. 잘못된 길로 가고자 하는 유혹이 생기면 후회를 두려워하시오. 에어양, 후회는 인생의 독이요. 회개하면 치유가 된다고들 하죠. 그건 치료책이 아니오. 사람이 완전히 바뀐단 모를까. 나는 달라질 수 있어. 아직은 그럴 힘이 있어. 하지만 잠에 묶여 저주받고 방해받는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행복도 늘 예외 없이 나를 거부할 뿐이니. 이 인생에서 쾌락쯤은 얻을 권리가 있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쾌락을 찾아내겠어. 그러면 더 타락하게 될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달콤하고 신선한 쾌락을 취한다고 해서 꼭 타락하는 것일까? 황야의 야생 꿀벌이 그러하듯이 달콤하고 신선한 꿀을 얻을 수도 있지 않겠소? 그 가시가 찌를 거예요. 쓴맛이 날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알지? 맛을 본 적도 없잖아. 표정이 참으로 진지하고 심각하군. 당신은 이 까메오의 조각된 머리처럼 그런 문제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애송이 수녀 아가씨, 삶의 문을 지나보지도 않고 그 불가사의를 전혀 경험해보지 않는 당신은 나에게 설교할 자격이 없소. 저는 나리가 하신 말씀을 일깨워 드렸을 뿐이에요. 잘못을 저지르면 후회가 따르고 후회는 삶의 독이라고 하셨잖아요. 잘못이라니? 누가 그런 소리를 하나? 나는 내 머리에 스친 그 생각을 잘못으로 여기지 않소. 유혹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영감이지. 그건 아주 상냥하게 나를 달래줘. 난 그걸 알아. 당신 그게 오는군. 장담하건대 그건 악마가 아니오. 아니 악마라 해도 빛의 천사의 옷을 입은 악마야. 이렇게 아름다운 손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겠다고 하면 당연히 받아들여야지. 그걸 믿지 마세요. 진짜 천사가 아니에요. 이번에도 역시 당신이 어떻게 알지? 지옥에 떨어진 천사와 영원한 권자에서 보내온 사자를, 안내자와 유혹자의 차이를 어떤 본능으로 구별해낸다는 거요? 나리의 표정을 보고 구별했어요. 심란한 표정이셨어요. 그게 다시 돌아온다고 말씀하실 때요.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면 더 비참해질 거라는 그런 확신이 느껴져요. 그렇지 않소. 그건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소식을 가져다 주지. 당신이 내 양심을 지키는 파수꾼도 아니니 다른 것에 대해서는 괜하게 신경 쓸 것 없소. 자, 들어오시오. 아름다운 방랑자여. 그는 자신의 눈에만 보이는 환영에게 말하는 듯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러고는 보이지 않는 존재를 포용하듯이 팔을 반쯤 벌렸다가 가슴을 감싸 안고는 다시 말을 이었다. 자, 나는 그 순례자를 맞아들었소. 그건 틀림없이 변장한 신일 거야. 벌써부터 나에게 이로운 일을 하는군. 내 마음은 납골당 같았으나 이제 신성소가 될 거요. 솔직히 저는 무슨 말씀인지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제 이해 능력을 벗어나는 것이라서 이 대화를 계속할 수가 없겠어요. 다만 이거 하나만은 알아요. 나리는 자신이 선량하지 않다고 하셨고 자신의 불완전함을 예석해 하셨어요.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거 하나예요. 나리는 더럽혀진 기억이 영원한 맹독이 될 수 있다고 하셨죠. 제가 보기에 나리는 열심히 노력한다면 언젠가 스스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날로부터 생각과 행동을 바꾸기 위해 단호하게 시작한다면 몇 년 후에는 새로 이 오점 없는 기억들을 즐거이 돌이켜볼 수 있는 기억들이 쌓일 거예요. 옳은 생각이야. 정확히 말했어. 에어양, 이 순간에 나는 열심히 지옥의 길을 포장하고 있어. 네? 부싯돌처럼 단단하리라 믿는 선의를 깔고 있는 중이요. 물론 어울리는 자들이나 추구하는 일도 전과는 달라질 거요.
더 나은 쪽인가요? 더 낫지. 순수한 광석이 더러운 불순물보다 나은 것만큼. 나를 의심하는 모양이군. 하지만 나는 의심하지 않소. 내 목적이 무언지, 나의 동의가 무언지 알고 있어. 이제 나는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법령처럼 올바르고 변치 않는 법을 제정하겠소.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면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새로운 법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건 옳은 것이요. 에어양, 전에 없는 상황에서는 전에 없는 규칙들이 필요한 거요. 위험한 격언처럼 들리는군요. 악용될 게 뻔하니까요. 독선적인 현자로군. 그건 그렇소. 하지만 내 집안의 수호신을 걸고 악용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겠소. 오류를 범하기 쉬운 인간은 완벽한 신에게만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힘을 사사로이 남용하면 안 돼요. 무슨 힘 말이요? 인정받지 못할 이상한 행동에 대해 그것을 옳다고 하라. 그렇게 말하는 힘 말이에요. 그것을 옳다고 하라. 바로 그거야. 정확히 말해줬어. 그럼 아무쪼록 그것이 옳기를 바랍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대화를 계속하는 것이 쓸데없는 일이라 생각되어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게다가 내 능력으로는 상대의 성격을 파악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적어도 현재로서는 그랬다. 무지에 대한 자각과 함께 불확실함과 막연한 불안감이 동반되었다. 어디 가는 거요? 아들을 재우려고요. 잠잘 시간이 지났어요. 날 두려워하는군. 내가 스핑크스처럼 말해서? 나리의 말씀은 수수께끼 같아요. 하지만 혼란스럽기는 해도 두렵진 않습니다. 당신은 두려워하고 있어. 당신의 자기 애가 실수를 겁내고 있는 거야. 그런 면으로 염려스럽기는 해요. 허튼 소리를 늘어놓고 싶지 않거든요. 당신은 허튼 소리를 할 때도 대단히 진지하고 조용한 태도로 말할 테니 나는 그걸 분별 있는 얘기로 오해할 거요. 당신은 절대 웃는 법이 없나, 에어야? 대답할 거 없어. 당신이 좀처럼 웃지 않는다는 거 알아. 하지만 당신은 아주 명령하게 웃을 수 있어. 내가 천성적으로 약하지 않은 것처럼 당신도 천성적으로 심각한 사람은 아니요. 아직 로우드의 속박이 당신에게 매달려 있을 뿐이지. 그게 당신의 표정을 통제하고 목소리를 억누르고 손발을 붙잡아 매고 있는 거요. 당신은 남자 앞에서 아니면 형제나 아버지나 주인이나 당신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을 때 쾌활하게 미소 짓고 자유롭게 말하고 재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불편해하지. 하지만 때가 되면 내가 당신에게 관습적으로 대하지 못하는 것처럼 당신도 내 앞에서 자연스러워질 수 있으리라 생각하오. 당신의 표정과 움직임도 지금보다 훨씬 한결 쾌활하고 다양해질 거요. 촘촘한 세 장의 창살 사이로 흘끔흘끔 밖을 내다보는 호기심 어린 새 같은 모습이 가끔 보이거든. 활발하고 불안정하고 결연한 자질이 그 안에 붙잡혀 있어. 그게 자유로워지기만 하면 구름 높이 비상할 거요. 당신은 여전히 자리를 뜰 생각뿐이군. 9시가 다 됐어요. 상관없어. 좀 더 있어요. 아델은 아직 자러 갈 상태가 아니요. 에어양, 내가 난로를 등지고 방 쪽을 바라보고 있어서 관찰하기가 수월하다오. 당신과 얘기하는 동안에 가끔 아델을 지켜봤소. 10분쯤 전에 아델은 상자에서 조그만 분홍색 비단 옷을 꺼냈소. 그걸 펼치면서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 찼지. 로체스터 씨의 예상대로 아이는 달라진 모습으로 들어왔다. 아이가 앞으로 뛰어오며 소리쳤다. 이 옷 어울려요? 신발은 어때요? 양말은 어울려요? 아이가 드레스를 펼치고 미끄러지듯이 빠르게 방을 가로질러 갔다. 로체스터 씨 앞으로 다가가 그 앞에서 발끝으로 가볍게 한 바퀴 돌고는 그 발치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으며 소리쳤다. 친절을 베풀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일어서며 덧붙였다. 엄마가 이렇게 하셨죠? 그가 대답했다. 또 옷 같구나. 그렇게 해서 나의 영국제 바지 주머니에서 그 말을 끼워냈지. 나는 분내기였소. 하지만 나의 봄은 가버렸소. 내 손에 저 작은 프랑스 꽃을 남기고. 기분이 언짢을 때는 버리고 싶어지지. 지금은 그 꽃을 피워낸 뿌리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거든. 걸음으로 금가루만 줘야 된다는 것을 알고 나니 별로 정이 안 가. 특히 지금처럼 일부러 꾸미는 것처럼 보일 때는 크건 작건 하나의 선한 행실로 수많은 죄를 보상한다는 로마 가톨릭의 원칙에 따라 저 꽃을 보호하고 키우는 거요. 언젠가 자세히 설명해 주리다. 잘 자요.